이제 고등수학 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할 텐데, 단원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단원을 우리가 집합 예와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원은 함수, 세 번째 단원이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가 나올 거야. 네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가 관련이 없는 단원들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로 나중에 묶이게 됩니다. 이 집합과 명제에서 우리가 섹션을 두 개로 구분을 하고요. 집합이라는 단원과 명제라는 단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집합과 명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학을 논리화시키는 논리학 이론이야. 집합과 명제는 논리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문장이 좀 많이 등장을 해. 그래서 한글도 많이 등장을 하고 문장 논리가 좀 많이 등장을 한다. 이 문장 논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장 논리. 이 명제 쪽에서 보면은 좀 파생 단원이 있는데, 이 명제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돼. 이 명제라는 단원이 있고 증명하는 단원이 있어. 이 증명 쪽에서 이제 논리가 꽃을 피우게 된다. 논리가 꽃 피운다. 논리가 명확해야 이제 증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지.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게. 이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수학에서 꽃이라고 불러. 수학이 꽃 피우는 데가 함수라고 보면 돼.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대수관계 그런 것들을 함수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야. 식이 어떻게 함수로 바뀌게 되는지, 함수의 원리가 뭔지, 함수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이쪽은 이제 똑같은 함수기는 하지만 함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외의 다른 함수들을 배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1, 2차 함수 외의 함수식들. 이쪽은 식이 중요하죠. 이쪽은 식이 없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함수를 설명할 거냐라는 대응적 구분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식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제 좀 더 수식화되는, 구체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얘도 논리관계 확인이야. 실제로는 경우의 수하고 집합하고 명제 이 두 단원이 논리구조에 대한 얘기다. 이쪽이 논리를 담당하는 파트, 논리학이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를 담당하는 파트를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고등수학 하 파트에서는 논리학과 해석학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개요가 잡힙니까? 네. 이거 네 단원을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웬만한 논리구조하고 해석학 구조가 완성이 되면 얘네들을 기반으로 고2 수학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만 어려워해. 이해가 안 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울까? 나 6이라면서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희한해.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집합이다, 집합해라 그러면 모여라 라는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겠지. 자, 그럼 모을 건데 어떻게 모을 거냐? 우리가 집합을 영어로 하면은 set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class라는 표현도 씁니다. 뭐 구체화시키지는 않아도 되니까 얘네 둘이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똑같은 용어다 라고 보시면 돼. 둘 다 집합을 뜻하는 용어다. 자, 그럼 집합은 모을 건데 모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집합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생겼느냐?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 이걸 보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명확히 구분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제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모으진 않을 거다. 그럼 그냥 뭐 생각 없이 모으는 거니까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을 모을 거다.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을 모으는 것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각각의 것들을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을 원소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이 집합을 정의를 내리면 얘네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영문, 대문자를 이용을 하고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합의 원소 표시를 영문, 소문자로 하게 되죠.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용해서 집합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기호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 원소 A가 집합 large A의, 그럼 원소 A가 집합 A 안에 있는 거겠지. 얘를 모아놨더니 그 중에 하나가 A란 뜻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A의 원소이다.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는 문장이 성립하겠다. 이 원소이다 라는 말은 속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집합 모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인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써. A is in A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스몰 a가 large A의 원소이다, 안에 있다, 속한다, 요 기호를 사용하게 돼 있죠. 여기 읽을 때는 그냥 삼지창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삼지창 기호를 써서 우리가 원소이다 라는 기호로 읽게 된다.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됐어. 그럼 A 말고도, 스몰 a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이게 기호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면 되고요.
자, 집합의 표시가 이제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툭툭툭툭 치면서 좀 포인트 잡고 나중에 진도가 훅 나갈 거야. 자, 집합을 표시하는 방식은 방금 영문 대문자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집합의 표시법 중에 하나가 중괄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집합 A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괄호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원소들을 쭉 써주면 돼.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스몰 a가 여기 안에 원소라면 여기에 스몰 a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이후에 우리가 집합의 표시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까지 됐으면 이제 원소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진 거고 집합의 정의가 이루어진 거야. 그럼 집합의 표시에는 중괄호 기호를 이용할 텐데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집합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표현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소 나열법은 원소들을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나열하는 방식을 말해. 원소를 컴마를 이용해서 각각 나열한다. 이게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고요. 조건 제시법은 미지수를 설정해서 이 미지수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거지만은 실제로는 수학에서는 원소 나열법보다는 조건 제시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을 A라고 놔보자. 그럼 A 안에는 중괄호 기호를 써서 원소가 1, 3, 5, 7, 9라고 쓰면 되겠지. 순서랑 관계없다. 이 안에를 섞어서 써도 상관없어.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5개의 원소가 있는 거지. 5개의 원소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기호를 만들어낼 건데 얘를 이렇게 써. A 소괄호 N이라고 얘기하고 O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읽었는데 집합 A의 원소 개수라고 읽게 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 개수. 근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이 안에다가 짝대기 하나 넣어서 바라고 읽고요. 이 앞에다가 미지수를 적어줄 거야. x. 그럼 x 바라고 읽고 이 x가 될 숫자는 1, 3, 5, 7, 9가 되면 되겠다. 그럼 x는 1 이상 9 이하. 단 x는 홀수. 그러니까 됐어.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를 구성하고 있는 건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집합 A를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쓸 거냐? 2y 더하기 1이라고 써보자.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된 거야? 2y 더하기 1 된 거 맞니? 그럼 2y 더하기 1들이 원소인데 얘가 구성하고 있는 게 1, 3, 5, 7, 9가 되려면 y가 될 숫자는 누구니? 얘가 1, 3, 5, 7, 9가 되려면 0. y가 될 숫자가 0, 1, 2, 3, 4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는 0부터 4까지 y는 정수라고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1, 3, 5, 7, 9만 남게 되겠지. 자, 무슨 말이야?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쓰든 순서를 바꿔서 쓰든 헷갈리지만 상관없지.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불편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고 결국은 이 방식이지만 조건제시법은 구성하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내 맘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해됐어? 그럼 원소나열법은 해석하는 데 어렵지 않지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지면 해석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들은 다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웬만큼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원소를 해석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해. 원소 구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읽어드려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집합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될 거니까 집합 표시하는 방법까지 했으면 이제 또 다른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집합 중에서도 부분 집합이라고 읽는 게 있어. 얘는 subset이라고 있습니다. subset. sub가 부분이라는 뜻이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영문으로 나타낸 거고, 부분 집합은 기호가 이시창 기호, 아까 원소이다 기호에서 가운데 짝대기 하나 뺀 이 기호를 쓰고요. 이게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다. A subset B. 됐니? 그대로 읽어드려야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 subset B. 이게 일단 기호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럼 이 부분 집합에 대한 정의가 뭐냐? 왜 부분이라고 말할 거냐? 내 팔과 다리가 내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 않니? 부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야 돼? 얘 부분에는 뭐가 있겠어? 1이 될 수도 있고 1만, 3만, 5만 또는 1, 3만, 2, 5만. 걔네들은 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얘 부분이라고 말하겠지? 네. 부분이 모여도 부분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 전체도 다 부분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분이기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이것에 대한 정의를 보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정의를 뭐라고 말할 거냐? 이렇게 쓸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라는 뜻은 한 개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라서 함등식 개념이야. 이 X라는 애가 A의 원소라면
이 x는 a가 갖고 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그 x는 누구도 갖고 있어야 돼. B. b도 갖고 있어야겠지? 얘가 갖고 있는 원소는 얘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여기에서 따와서 만들어낸 거니까. 네. 그래서 x는 어디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 이게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요. 부분집합이 나 자신 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 B가 부분집합일 수도 있어요. B에. 아. 그럼 일단 부분집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자는 얘기야. 정의니까 정의는 외워내야 돼.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문장적 정의가 있고 이제 수식적 정의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는 원소의 정의를 이용한다. 됐어. A의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다 라고 쓰면 되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게 될 건데 집합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집합 안에는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원소가 될 수 있느냐,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야. 총 4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고요. 그럼 이건 집합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집합을 뜻하는 거구나, 그럼 어떤 관점에서 진행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 자, 첫 번째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 기호로는 대문자 U를 사용합니다. 전체 집합은 뭐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의 모임을 말해.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의 모임. 근데 이 문장만으로는 전체 집합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요.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알아야 되느냐? 생각해야 하는 원소 전체, 이게 우리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저것을 벗어난 원소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주어졌다? 그럼 그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진행을 하자. 자, 실수라는 것을 전체 집합으로 했어. 그럼 답을 구했는데 실수만 나와야겠지. 정수 전체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어. 정수 전체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 그럼 답은 무슨 수만 나와야 된다? 정수만 나와야 된다. 근데 답이 2분의 1이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답이 2하고 2분의 1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누군 답이 아닌 거야? 2분의 1은 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주어진 건 문제를 생각하는 한계선을 지정해 준 거야.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풀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전체 집합 개념입니다. U를 쓰는 이유는 얘를 영문으로 했을 때 Universal Set이기 때문에 우리가 U자를 쓰는 거야. 맨 앞에는 U자 따와서 Universal Set이라고 읽으면 돼요. 네, 전체 집합 U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은 영문으로는 empty set이라고 읽습니다. 자, empty는 뜻이 뭐죠? 빈, 비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자, 이 공집합을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는 맞는 말은 아니야. 자, 원소가 없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를 비워 놓은 집합이야. 원소를 안 적었다고. 공집합은 결국은 뭐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어. 이해되니?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원소가 없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를 비워놓은 집합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니? 집합 기호하고 안에다가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되지. 그래서 원소를 비워놓은 얘가 기호가 되는 거야. 공집합 기호.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중괄호 기호를 불편해해요. 중괄호 기호 쓰는 걸 불편해해서 얘를 이걸로 안 쓰고 이렇게 써.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집합은 뭐다? 원소를 비워놓은 집합이다.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원소를 비워놓은 집합이다. 괜찮니 여기까지? 네. 그럼 집합을 봤을 때 아 이게 전체 집합이구나, 아 이게 공집합이구나, 그 두 가지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이건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세 번째는 이 두 개가 같은 흐름이라면 이 두 개가 또 같은 흐름이야. 그럼 집합의 종류는 총 두 가지 섹션에서 이 두 개로 볼 거냐 이 두 개로 볼 거냐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한 집합. 네 번째 집합은 무한 집합. 자, 유한 집합. 이 유한하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finite라고 하거든. finite 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한이다라는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원래는 이 개가 등장을 해야 돼. 유한개 집합이야. 그럼 정의가 뭐냐? 원소 개수가 세다 보니 유한한 집합. 또는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개자가 어디 붙냐에 따라 다르죠. 원소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 그거는 이미 앞에서 개수를 셌기 때문에 또 유한개라는 표현은 이중 표현이 돼. 이해되니? 원소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고 또는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고. 문장 구조가 달라. 분명히 집합은 논리관계 배운다고 그랬어. 그 논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야? 원소 개수니까 세다 보니 끝이 나는 거지. 원소를 카운트하다 보니까 끝이 나는 거야. 맞니? 무한집합은 뭐냐? 원소가 무한한 집합. 자, 여기는 개자라는 말이 앞에 뒤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그럴까? 개수. 무한이라는 개념은 개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수적인 무한도 있는데 개수적인 의미가 없는 무한도 있어. 무한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복잡한 거야. 집합이 왜 등장했느냐? 수학자들이 집합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제 집합을 만든 수학자가 우리가 집합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집합의 창시자라고 부르는데 그걸 칸토어라고 불러요. 이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집합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집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집합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집합이라는 것을 연구를 왜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무한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것을 연구한 거야. 무한을 해석하기 위해서 집합을 연구했다. 자, 그럼 무한을 해석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무한을 해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음. 그치? 안 했겠지. 그 전까지는 무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왜 무한에 대한 해석이 없었을까? 그럼 저 사람은 왜 무한에 대한 해석이 궁금했을까? 근데 무한을 해석하기 위해서 왜 집합을 따지게 됐을까? 집합이란 것을 왜 만들어내게 됐을까? 그게 수학사라고 부르는 거야. 수학에 대한 역사인 거예요.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무한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편하게 쓰죠. 무한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 계기가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조금 더 무한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 무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랑 똑같았냐면 요거예요. 각. 외국에서 내시는 누구니? 대표적으로. 지저스. 그치?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God이라는 개념이 무한에 대한 개념이었어. 무한한 것은 신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무한을 건들면 누굴 건드리는 거야? 신. 그치? 신경. 그 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 벌 벌 받아야지. 네. 그래도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무한에 대한 해석 자체는 이거는 신만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신에 대한 관점이 조금 희석됐죠. 종교 전쟁도 이제 조금 더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무한이라는 관점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집합을 등장시킨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분법들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관점이 그때부터 연구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한이다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고등 개념으로 또는 중등 개념으로 유한계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할 거잖아. 근데 이제 유한이라는 관점도 대학교를 가시면 개수가 아닌 유한이라는 개념이 다 따로 나와. 근데 그건 나중에고 일단은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맞물리는 게 샌다라는 개념하고 맞물려. 이 샌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셀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셀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 얘는 카운트가 가능하다 해서 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샌다라는 개념이 카운트니까 셀 수 있다라는 개념은 카운터블, 셀 수 없다라는 개념은 uncountable 개념을 사용을 해. 무한이란 개념은 유한의 반대말이니까 유한은 우리가 finite 개념이고요. 그럼 무한은 접두어가 얘 부정인데 in이 붙어. 그리고 finite에 접두어를 붙이면 맨 뒤에 있는 e가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읽을 때는 infinite이라고 읽으면 돼. infinite, finite 읽는 방식이 다르죠. 뭐 영어 시간도 아닌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가 싶지만 자 봐. 유한은 셀 수 있는 유한이 있지. 유한은 지금 우리가 유한계라는 관점이니까는 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유한인데 셀 수 없는 유한이 있을까? 셀 수 없는 유한. 수많으면은 유한이란 뜻이 뭐야? 이 한이란 뜻이 뭐니? 한계가 있다. 그지?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유한계라는 개념은 세는데 한계가 생긴 거지. 맞아 안 맞아? 유한계. 그럼 이건 세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개수적으로. 네. 근데 그냥 유한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 아,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럼 모르는 거죠. 세시는 못하는 한계도 있는 거지. 아, 가장 큰 한계 마지노선이 있는 거고 가장 작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걸 위로의 한계에서 위로 유계라고 부르고 위로 한계가 있다. 위로 유계 됐어? 아래로 한계가 있는 걸 아래로 유계라고 불러. 이해됐어?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유한이라는 개념인데 개수적인 유한은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유한이라는 개념은 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유한개는 셀 수 없는 건 없어. 됐어? 유한개로 가면 그럼 이제 무한이라는 관점에서도 셀 수 있는 무한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 무한개라고 부르지. 자연수 개수 무한개, 정수 개수 무한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무슨 말이야? 셀 수는 있지만 끝은 안 나는. 그지? 세다 보니 끝은 안 나는. 근데 이 개념이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한계적인 세는 무한,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수 있는 무한. 요게 줄여서 무한계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함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읽는 게 함수적인 관점이야. 자연수와 1대1 대응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럴 때 무한계라고 읽어. 그러면 무한 중에는 셀 수 없는 무한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는 계라고 안 하고 그냥 무한이라고 얘기해. 됐니? 셀 수 없는 무한. 자, 무슨 말이야? 셀 수 없는 무한은 어느 개념이겠어? 자, 자연수와 1대1 대응 관계가 안 되는 거겠지. 됐니 안 됐니? 자연수와 1대1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셀 수 없는 무한.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매칭되는 1대1 매칭이 되는 무한은 셀 수 있는 무한. 됐니? 너네가 무한이다 유한이다 라는 것을 요새는 이제 뭐 그냥 무한인데 뭐 메비우스 띄어가지고 그냥 기호를 그냥 막 쓰잖아. 근데 이 의미가 실제로는 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 의미를 모르고서 이 기호를 쓰는 것은 무한이란 것도 모르는 것들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해됐어? 자, 내가 왜 집합 명제를 왜 논리학이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다 문장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게 집합을 배우는 힘인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부분 집합을 통해서 집합의 종류까지 연결을 시키면 부분 집합이 갖고 있는 성질이 나오게 돼. 이 기호를 내 맘대로 조작하고자 하는 것을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기호를 마음껏 사용하려고 하는 게 성질이야.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맞물리죠. 네. 부분끼리 모은 것도 부분이니까 부분끼리 다 모이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이 된다. 실제로는 같은 거지만 부분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뿐이고.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왜? 쟤는 원소를 비워놨으니까 얘 아무리 모아봤자 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조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게 부분집합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 것들은 우리가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을 하는 것 뿐이야. 정의와 얘네 둘을 기반으로 응용하는 것 뿐이다. 근데 이 응용은 다른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막 생기겠지.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 딱 정의돼 있지가 않아. 그럼 그 다음 것들은 뭐 하면 돼?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을 해봐야 돼. 추가적으로 추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가 성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약속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컨셉이 좀 잡힌 것 같아. 맞아? 그럼 그 컨셉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좀 몇 개 좀 적용을 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이런 거 하면 뭘래? 이거 누구니? 1 1이지. 이거 누구니? 1 동그라미지. 이건 누구니? 1 네. 1 네모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됐어? 생긴 새가 다르면 다른 거야. 1이지. 네. 1이지. 네. 1이지. 다 1이라고 보는 거지. 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야. 네. 다른 거야. 아까 집합의 정의가 뭐였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명확히 구별되는 거 맞지? 네. 근데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지 명확하지가 않지. 그냥 쓰는 사람에 따라 달리 쓴 것 뿐이잖아. 이건 같은 걸로 보는 거, 이건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자, 1이지. 1 한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되니? 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랑 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잖아. 모양이 다르면 다르다고. 그래, 다른 거. 다른 거잖아. 얘는 1이라는 숫자고 얘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다르지? 됐니? 뭐라고 읽는다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뭐라고 읽으면 될까?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뭐라고 읽으면 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다 다른 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여기가 됐어? 네. 다른 거지. 네. 명확히 구별되는 거지. 이 집합이 A면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개. 누구를 원소로 갖니? 1. 1이랑 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이해돼? 공집합이지. 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네. 다른 거지.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다른 거지. 얘네 둘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지. 네. 또 달라지는 거지. 다 다른 거지. 네.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지. 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거라고. 원소를 구분하는 능력.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 집합을 B라고 놓으면 B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3개 있는 거 맞아? 네. 그럼 이 3개만큼은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이다라는 기호를 쓸 수 있겠네. 네.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맞니? 그럼 요 3개만큼은 B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이다. B의 원소이다. 이 3개 말고는 원소이다 기호를 써? 못 써? 못 써요. 못 쓰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 3개 중에 일부를 갖고 있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지. 네. 이 3개 중에 일부 2개를 갖고 있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됐냐?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이제 원소 관계, 원소를 나타내는 의미와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의미를 알겠지? 그럼 이 부분 집합의 의미는 뭐로도 바뀌느냐? 얘가 갖고 있는 원소 몇 개인데 얘네 둘 맞아? 네.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네. 같은 개념이야. 여기까지 했어? 네. 요걸로 볼 거냐, 요걸로 볼 거냐. 지금까지 말로 할 거냐, 수식화 시킬 거냐, 기호화 시킬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 이해됐지? 됐냐, 안 됐니? 됐어요. 자, 예제 1번 한번 봐봐. 자, 예제 1번에 보시면 A 집합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원소 몇 개 있는 거야? 3개. 3개 있는 거지. 그럼 이 집합은 몇 개에 대해서만 3개에 대해서만 원소이다 기호를 허용한다. 됐니? 네. A. 얘네들 말고는 원소이다 기호를 쓰면 안 되겠지. 네. 그럼 3이라는 애는 원소야 아니야? 아니. 아니지. 그럼 원소가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지. 네. 이해됐어? 자, 기억 뭐라고 나와 있냐? 요렇게 써 있어. 3은 원소가 아니래. 맞아요. 참이네. 니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네. 맞아요. 맞죠? 디귿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무슨 말이야? 얘의 원소가 얘의 원소냐? 맞아요. 진짜? 얘 원소 누군데? 3. 3. 3이지. 3이 A의 원소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3이 원소에 있어? 아니요. 이렇게 생긴 애 있어? 아니요. 없지. 없잖아. 이거 말고는 못 쓴다니까. 됐니? 네. 원소 아니라고요. 리을.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래. 부분집합 성질 뭐였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다. 아니래. 거짓이지. 네. 미음 1원소로 갖고 2원소로 갖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 누구야? A하고 같은 거 맞니? 네. 그럼 얘는 A인데 A가 A의 부분집합 1에 맞아요. 맞지? 됐어? 원소이다라는 기호와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쪽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틀리는 이유가 몰라서 틀리지 않아. 헷갈려서. 논리관계가 헷갈려가지고 틀려. 기호인식이 덜 돼서 틀려.
실수로 틀려. 그러고선 억울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됐어? 1 더하기 2를 4라고 썼어. 실수했잖아. 억울하지? 네. 안 해야지. 그치? 실수는 안 해야 되는 거야. 실수했다고 억울해하지 마. 자, 다음 페이지.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A 집합에 이렇게 써 있어. 원소가 몇 개 있는 집합이야? 2개. 2개 있는 집합인데 2개처럼 보이는 집합이야. 얘가 1이었으면, 한 개. 그치? 1 하나만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봐야지. 음. 이해됐어? 얘가 1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원소가 한 개냐 2개냐로 갈라지는데 지금은 2개처럼 보일 뿐이다. 자, B 집합을 봤더니 2와 A 더하기 2와 2A 빼기 1이라고 돼 있어. 얘는 원소가 몇 개처럼 보여? 3개. 3개처럼 보이지? 네. 원소가 한 개일 수 있겠니? 안 될. 원소가 한 개일 수 있겠니? 그럼 이 세 개가 다 누구여야 돼? 2. 2여야 되지? 그럼 얘가 2이려면 A가 얼마야? 0. 0. 그럼 A가 0이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자동으로 2개가 되지? 네. 그럼 원소가 한 개일 수는 없다. 알겠니? 원소가 최대 3개, 최소 2개인 집합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썼다고 해서 3개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 네. 자, 집합 A와 집합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맞니? 그럼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기도 하다. 맞니? 네. 그럼 A에 있는 원소는 2개처럼 보였는데 이 2개가 B에 있는 이 3개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알고 있는 숫자인 1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요 1이 얘냐 얘냐로 결정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케이스가 구분이 된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풀어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니? 네.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니? 네. 됐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A 집합 다시 불러. 1 플러스 1이랑 1이랑 2. 막 영. 마이너스구나. 됐니? 네. 네. B 집합 불러. 2랑 2랑 1. 1이랑 1이랑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 됐냐? 네. 자, A가 1일 때 A 집합 불러. 1. 1과 2. 2. B 집합 불러. 2. 2, 3. 3, 1. 1.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했어. 얘네 둘이 여기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경은 없어. 없지. 네. 그럼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 안 하지. 네. 그래 탈락. 아. 얘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는 1. 됐냐? 네. A는 마이너스 1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1번. 예. 아, 알겠다. 네.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게 이제 집합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이었던 거야. 예전까지 해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다른 내용으로 좀 확장하게 돼 있어. 잠깐, 여기는 시계가 안 보이니? 없다네요. 자, 한 가지 개념 더 보완을 하자. 자, 6번 개념이야. 이제 집합의 원소 관계와 부분 집합 관계가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집합의 상등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상등 무슨 뜻일까요? 등은 어디서 썼어? 등호할 때. 같다 등. 그치, 같을 등, 등식, 같을 등자야. 상자는 높을. 윗상? 아닙니다.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같. 그래서 서로 같다는 뜻을 갖고 있어. 두 집합이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집합의 상등이야. 자, 집합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 기호는 뭐라고 쓸까? A equal B라고 말하면 되겠네. 네. 자, 그럼 얘는 정의가 뭘까? 라는 건데, 두 집합이 서로 같다에 대한 정의는 지금 기호를 원소이다 기호에서 부분 집합 기호로 갔지, 네. 상등 기호로 갔지, 네. 얘는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지. 네. 부분 집합의 기호의 정의는 얘 이용해서 정의 내렸지. 상등의 정의는 얘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야. 됐니? 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정의가 뭐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서로 간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됐니? 네. 서로 간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두 집합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간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두 집합이 같음을 보여라. 뭐 하면 돼? 증명. 서로 간의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므로 두 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거보다. 네. 이 정의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제 3번을 보시면 집합 두 개가 나와 있고요. A 집합 1과 3과 A 제곱 더하기 1을 원소로 갖고 있다네. 그럼 세 개처럼 보이지? 네. 근데 두 개일 수도 있겠지. 네. B 집합 보니까 2와 A와 B-1 원소로 갖고 있는 세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일 수도 있겠지. 네. 한 개일 수도 있겠지. 근데 A 집합하고 같으려면 A 집합은 최소 두 개잖아. 네. 그럼 B 집합도 최소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A 집합의 원소 개수에 따라서 B 집합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뭐였어?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간다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서로 간의 부분 집합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네. 반대로 얘가 갖고 있는 원소는 얘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네. 그럼 요 2라는 애가 누구랑 매칭이 돼야 돼? A 제곱 플러스 1. 얘랑 매칭이 돼야겠네. 그럼 A 제곱이 얼마니까? 1이요. 그럼 A는 얼마니? 1. 설마.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네요. 그지? 아. 얼마 1이죠? 두 개입니다. 네. 2차식을 생각할 때는 답이 두 개야. 3차식 생각할 때는 답이 세 개고 4차식 생각할 때는 답이 네 개야. 얘랑 얘랑 같다는 건 몇 차식이야? 2차. 2차식이지. 그럼 답이 몇 개라고 봐야 돼? 두 개. 두 개라고 말해야 돼. 그 차수 보고 얘기해. 네. 그럼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가 1이면 집합 A의 원소가 뭐 있게 돼? 1. 1과 3, 2와 2, 3 있는 거 맞냐? 네. 집합 B의 원소에 뭐 있게 돼? 1, 2랑 1과 2와 2랑 B-1 맞니? 네. 근데 네. 같으려면 얘가 4요. 얘랑 같아야 되지. 네. B는 4. 그래서 A가 1이면 B가 4가 되는 거야. 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A집합 원소 1과 2와 3이죠. B집합의 원소가 1이랑 1, 마이너스 1 1이랑 마이너스 1과 2랑 2랑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지. 성립하지 않아. 같을 수 없지. 됐어? 네. 그 A는 1이고 B는 4일 수밖에 없다. 아, 됐니?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집합을 처음 하는 내용으로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논리관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논리관계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말이 빨라지겠죠. 네. 그럼 설명이 빨라지겠지. 네. 그때부터가 이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게 될 거야. 근데 논리관계에 대한 문장적인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 알겠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